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화를 보다가 딱 제가 겪은 일이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길래 숨도 못 쉬고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변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요. 저는 1년 전 남편과 이별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그냥 헤어지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 했던 게 다행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가 너무 저에게 잘해주시고 다정해서 전 결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해외에 살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어서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시댁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매번 반찬도 만들어서 싸다 주시고 한 번도 부담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진아야, 기준이 통해서 반찬 보냈는데 봤니?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기준이는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안 먹는 반찬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기준이 통해서 다시 보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저번에 기준이가 사돈댁에서 보냈다면서 한우 세트 들고 왔던데 사돈댁에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된다고 전해드려. 너무 비싼 거 보내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도 반찬 매번 가득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한국 반찬 너무 그리웠는데 직접 하셔도 그 맛이 안 나신다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하신 반찬은 딱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반찬 맛이 나신대요. 너무 감사해서 보내는 거니까 어머님도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진아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나야 그냥 식당 반찬하면서 좀 더 하고 보내주는 것 뿐인데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구나. 우리 기준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나 봐. 별일은 없지? 기준이가 주말에 그래도 오겠다면서 말은 했었는데 무리해서 오지 말고 주말에는 좀 쉬어. 니들 신혼인데 시간도 같이 보내야 좋지 않겠니? 에이, 저는 일도 안 하는데요, 뭐. 가서 식당 일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하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아무리 도와주시는 분들 있다고 해도 저녁 되면 두 분이서만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서툴긴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식당 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안 그래도 우리가 식당 운영하니까 네가 부담 가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온다고 하면 너무 미안하잖니. 식당 일 도와줄 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진짜 힘들고 그럴 때는 부탁할 테니 지금은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돼. 당시 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남편과 가서 식당 일을 도와드리겠다고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도 다 거절하셨어요. 시댁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다정하고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밑으로는 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절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생각은 저보다 더 깊고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 착하고 다정한 남편에게 의아했던 건 바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근데 여보는 쉬는 날에 친구 만나러 안 가는 것 같아. 들어보면 매번 통화도
강의 때문에 하는 통화가 대부분인 것 같고. 당신은 친구들 안 만나? 혹시 내가 여기에 친구들 별로 없으니까 나 때문에 안 만나러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괜히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재미있게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친구도 만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고 그래. 아니야. 나 친구 없어, 여보. 사실 전에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일 시작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다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다 끊어버렸어.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고 말이야. 거기다가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 온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 멀어졌지 뭐. 맞다. 당신이 나 만날 때쯤 이사 온 거라고 했었지? 그때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었잖아. 난 그게 나한테 작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구나? 에이, 그래도 당신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내 눈치 보면서 안 만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당신이지 뭐. 이제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잖아. 당신만 있으면 난 다 괜찮아. 어차피 일도 바빠서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시간 있으면 당신이랑 시간 보내야지. 당신이랑 보낼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시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런 게 아빠를 닮았나 봐. 아빠도 매번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밖에서 친구분들 안 만나셨거든.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없으시잖아. 실제로 시부모님도 친한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셨고 친인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부모님은 30년 한식당을 운영하셨지만 그게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쭉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 어머님, 남편이 저랑 만날 때 이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식당도 그때 그럼 오픈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그럼 그전에는 식당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어머님 손맛이면 동네에서도 엄청 유명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아예 정리하시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자꾸 사람들이 분점 내달라고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지. 우리가 전에는 작은 지방에서 식당 열긴 했는데 여기는 2년밖에 안 됐어. 우리가 경력이 총 30년이어도 실제로 30년 쭉 한 곳에서 장사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했지 뭐. 제일 길게 정착했던 게 아마 5년인가 그럴걸. 그래서 우리 기준이가 친구가 별로 없잖아.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를 만들 새가 없었어. 그게 참 미안하지. 아, 그렇구나. 기준 씨가 안 그래도 자기 친한 친구는 없다면서 말하더라고요. 다들 깊게 사귄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구나. 근데 그냥 가정집도 아니고 가게를 계속 옮기시려고 하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가게 물건들도 다 옮겨야 하잖아요. 여기도 운영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늘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전에 하던 식당도 그랬을 텐데 계속 옮기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착은 안 돼도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지 뭐.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맞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않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식당도 잘 되고 내가 이 식당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열면 잘 되니까 그만둘 수가 있나 뭐.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셨고, 이번 식당은 저와 연애할 때 오픈을 해서 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식당이었죠. 그래도 매번 손님들이 많아 아마 그전 식당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았는데, 왜 자꾸 옮기셨을까 의아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남편도 개인 교습을 한다면서 전국을 떠돌아 다녔고, 처음에는 굳이 지방까지 개인 교습을 가야 하는가 싶었는데 그만큼 고객들이 찾는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도 지방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급하게 비즈니스 영어 강의해야 할 곳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유, 이것도 정말 못해먹을 짓이다. 여보랑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쩌지? 이번에 다녀오면 이번 달은 절대로 지방 안 갈게. 약속 잡히더라도 못 간다고 할게. 근데 이번 거는 꼭 가야 할 것 같아. 그때 알지? 나 잘 봐주신 사장님. 거기 기업체에서 부른 거라 가봐야 돼. 이렇게나 갑자기? 나 이번에 당신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 얼마나 기대했는데. 할 수 없지. 그 사장님이 당신 여기저기 많이 소개해주고 있다면서. 근데 이렇게 당신 가면 얼마나 강의료를 받는 거야? 숙소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해주는 거야? 당신도 진짜 피곤하겠다. 근데 주말인데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것도 있는가 봐? 이번에 신입 교육을 하면서 합숙을 하는가 봐. 그래서 거기 강의 가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나도 주말에는 쉬지. 어쨌든 이번에 다녀오고 당분간은 갈 일 없을 테니까 그때 같이 놀러 나가자. 알았지? 근데 이번에 가면 교육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전화통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일할 때는 집중하고 싶어서. 안 돼. 그래도 메시지라도 보내줘야지. 당신 매번 지방교육 갈 때마다 전화기를 아예 꺼놓거나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그러잖아. 나 그렇게 하면 싫어. 이번에는 전화는 안 하더라도 메시지라도 보내줘.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지. 남편은 영어 강사로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지방 기업에서도 자주 불렀고 가끔씩 지방에 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하나가 바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심지어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을 때도 많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자주 다퉜어요. 물론 일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지방에 가 있는 내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제가 답답했거든요. 당신 이번에도 전화기를 왜 꺼놓은 거야? 아니, 낮에는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쉴 거잖아. 그럼 전화기를 켜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걱정하는 나는 생각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잘 도착했다. 수업 마무리했다. 이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하나 없이 지방 가자마자 전화기 바로 꺼놓고 나 이번엔 용서 못해. 왜 전화를 꺼놓은 거야? 말했잖아. 나 한번 수업할 때는 열과 성이 다해서 한다고. 그래서 수업하고 나면 완전 녹초야.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면 다시 수업 준비해서 바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 이번에는 강의 시간도 엄청 길었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도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은 그렇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정말로 지방에 수업을 간 건지도 모르겠어.
매번 갔다가 오면 이상한 생각만 들고, 당신은 제대로 해명도 안 해주고, 정말 기분 나빠. 내가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있을까봐? 여보, 나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전혀 없어. 내가 당신 앞에서 통화하는 것도 봤잖아. 주말에 강의 내용 통화하는 거 당신도 뻔히 봐놓고서는 왜 그래? 정 그러면 다음에 그냥 같이 가. 같이 가서 보면 되잖아. 내가 진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렇게 가서 별일 없으면 어쩔 건데? 당신 그렇게 나 의심하면 열심히 일하고 온 보람이 없잖아. 내가 더 서운해. 남편은 열심히 일한 자신을 의심한다며 굉장히 불쾌해했지만 전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렇게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남편과 대화도 안 했고, 그러면 시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찾아오시고서는 절 달래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철없게 보일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들 흉을 같이 봐주셨죠. 아유, 기준이 걔는 왜 그런다니? 아무리 일을 해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남자들이란 자기 일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기준이 걔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매번 자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듣지도 않고 집중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걔는 모를걸?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 어머님, 저는 기준 씨한테 자꾸 연락 한 통만 해달라고 하는데 기준 씨는 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녁이 자기 전만이라도 통화 한 통, 하다못해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전화기도 꺼놓고 전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나서 안 풀어주려고요. 그래, 이번에는 기준이 용서해주지 마. 걔가 이번에 크게 혼쭐이 나야지 안 되겠어. 어떻게 결혼도 안 해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걔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걔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며칠 내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실종 신고까지 할 뻔했다니까. 걔가 그래. 에휴, 네가 정말 답답하겠구나.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남편은 일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온 사람한테 제가 너무한 걸까요? 강의료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괜한 사람 무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기준이도 이번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기준이한테 대신 혼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과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줘. 기준이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걔가 멀티플레이가 안 되지 않니?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만 해야 하는 애라서 그래. 똑똑한 네가 참고 넘어가 줘.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저와 남편 사이를 잘 풀어보려고 해주셔서 금방 풀리긴 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지방으로 일을 갈 때면 항상 연락이 잘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끝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뜬금없이 이사를 하자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그 세주구에 있다던 건물 있잖아. 거기 며칠에 한 번씩 관리하러 가지 않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당신 그냥 여기로 결혼하면서 온 거잖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나? 여기서 거기까지 못해도 2시간은 가야 할 텐데. 차라리 우리 올해까지만 여기 있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이사 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지. 거기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종종 가기도 하고. 근데 뭐 괜찮아. 드라이브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내가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였어? 거기로 이사 가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멀어지지 않아? 그래도 여기 지역에 수업 가는 곳도 많고, 이사 가면 이제 더 수업 못 하잖아. 아니,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 수업 가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당신도 일하는 거 즐거워하잖아. 맞아. 다들 몇 년씩 수업 듣던 사람들이라서 좋긴 한데, 일단은 나한테는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주잖아. 그 지역으로 가면 친정이랑도 가깝고 그러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야 그쪽에서 다시 수업 알아보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나야 너무 좋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 그래도 자식이라곤 당신 한 명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직장에 다니다가 친정에서 준 건물을 받고 세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지역이 멀어지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자주 가는 건 아니라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떠냐며 말을 하길래 의아했고 시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내년에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아가 관리하는 그 건물 있죠? 거기 관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2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도 걱정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래? 아유, 우리야 뭐 상관없지. 니들이 부부니까 알아서 결정해. 그나저나 우리도 이번에 사업 좀 진짜 확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식당도 잘 되니 진짜 분점 한번 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말이야. 혹시 그럼 진아는 분점 낼 생각 없는 거니? 저번에 너 건물에 원래 음식점 하던 곳 있다면서 이번에 계약 만료된다고 했었잖아. 거기 그냥 니들 살면서 분점 내보는 건 어때? 다른 건 안 받고 그냥 너희가 내면 우리가 레시피나 이런 건 다 알려줄게. 어머, 정말요? 어머, 저야 진짜 좋죠. 근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가게에 분점 같이 내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으시다면서요. 그거 돈 엄청 많이 주고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그냥 받아도 되는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평생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돈 주고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냥 그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그냥 니들만 잘 살면 되지 뭐. 네가 한식당 운영할 수 있으면 그냥 분점을 너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니?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준이가 자꾸 지방으로 수업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기준이한테 분점 운영하라고 하는 건 어때?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 인테리어나 이런 건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니?
시부모님은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분점을 내는 건 어떠냐며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대신 분점 내는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다면서 남편에게 거기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두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말을 하셨죠.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고, 남편 직장 때문에 자꾸만 지방에 가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 건물 관리도 하면서 남편은 건물에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남편이 가게를 시작하면 더 바빠져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다고 선언할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참에 아이 한 명 갖는 건 어때? 자기 가게 진짜 시작하면 바쁘다면서 더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 한 명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도 나이가 있잖아. 나 더 늦기 전에 아이 한 명 낳고 싶어. 더도 덜도 말고 아이 한 명만 딱 낳으면 안 될까? 난 당신 인생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당신이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당신이 훨씬 더 고생할 거잖아. 난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게를 해도 당신한테는 절대 가게 맡기지 않을 거야.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 왜? 당신 날 너무 아껴주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당신 닮은 아이 딱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둘 낳자고도 안 할게. 딱 한 명만. 육아랑 뭐랑 그런 거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당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줄게. 응? 어떻게 안 될까? 차라리 내가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싶다니까. 난 내가 육아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고생할까봐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지금 신경으로는 당신만 허락하면 나 정관수술도 하고 싶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확률도 줄이고 싶다고. 당신 아이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고 난 당신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항상 제가 고생할까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고, 물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더 고생을 시킬 수 없다고 했죠. 전 너무 속상해서 시모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도 있었는데, 당연히 손주를 바라실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죠. 어머님, 남편 앞으로도 아이 낳을 생각 없대요. 심지어 저한테 정관수술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결혼 전에도 자기는 아이 안 낳을 거라면서 저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했는데 전 그래도 결혼하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저는 기준 씨 닮은 아이 딱 한 명은 낳고 싶어요. 나도 기준이 낳아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가 아이 낳으면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곳저곳 약해지기도 하고 기준이가 순한 아이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내가 너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 내 딸이었으면 아이는 낳지 말아라 하고 싶지. 물론 손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시부모로서 우리 욕심이고 네 건강, 행복 생각하면 아들 말이 맞아. 정말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 있으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전 남편 닮은 아이는 꼭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요구하니까 불안하니 정관수술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아들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억지로 나아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좀 시간을 둬봐. 지금부터 아이 갖자고 재촉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주는 건 어떠니? 걔가 아직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네가 고생하고 힘들 거 아니까 임신은 애초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나중에 잘 설득하면 마음 편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가져보자. 이상하게 시부모도 저에게 임신은 권하지 않으셨고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라고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제 이 생각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한식당에서 분점을 내기 위해 주방일을 도우며 배우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자가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시부에게 뜨거운 물판을 내려치길래 전 허둥지둥 그 사람을 말리려고 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뜨거운 걸 어디다가 갖다 대고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어디서 행패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감히 이렇게 해요.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나가세요. 지금 나가시면 신고는 안 할 테니 빨리 나가시라고요. 결혼했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너 오늘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내가 네 면상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네 남편 그 모양 그 꼴인데도 결혼을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너도 이 사람들이랑 한통속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고서야 그놈이랑 결혼까진 안 했겠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라고 연락을 하셨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손님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계속 난리 피우시면 저희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 그래. 어디 한번 경찰이나 한번 불러봐. 아마 절대 못 부르겠지. 사기친 당신네들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돈 뜯긴 내가 피해자인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 얼굴 보니 지금 뭔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진짜 나 몰라요? 나랑 메시지도 했었잖아요. 내가 그때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어렵게 알고 당신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진짜 몰라요? 이 사람들 정말? 오늘은 이렇게 갈 테니까 궁금하면 나한테로 꼭 연락해요. 저에게 명함만 주고 호련히 여자는 사라졌고 시부모님은 정신 나간 여자라면서 제가 잡고 있는 명함을 빼서 바로 버려버리셨죠. 그런데 저는 그 여자 눈빛을 보곤 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찝찝한 마음이 들어 전 몰래 연락을 하게 됐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선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미안해요. 전화 온 거 보니까 진짜 몰랐나 보네. 혼인신고 했어요? 아마 안 했겠죠. 그 사람네 사기꾼이에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저 말고 찾아온 사람 아직까지 없나 보네. 뭐 무슨 일 한다고 하던가요? 영업사원이래요? 아니면 사업한다고 했어요?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놈 제비예요. 아마 지금도 여자 등쳐먹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 영어 강사인데
지방 수업도 다니고 있고 이름이 김기준 아니에요? 저 그쪽한테 전화나 메시지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찾아보니까 등록된 것도 없고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 드린 거예요. 남편이 일전에 한번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오해받아서 행패 부려던 적 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랑 또 오해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걔가 그런 말을 해요? 완전 거짓말만 하고 다니네. 사진 보여줄게요. 그럼 믿을 수 있겠죠? 걔 완전 사기친 거예요. 벌써 피해자가 몇 명인데 2년을 찾아다녔어요. 제 돈 가지고 튀어서. 그 한식당 제 돈으로 연 거예요. 저보고는 결혼해야 하는데 시부모 직업도 뭣도 없으니 일단 식당 열어주자고 하고 돈 받아서 튄 거라고요. 그 사람들 찾느라 제가 2년을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거든요. 사진이며 뭐며 다 보여줄 테니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랑 시부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였어요. 사기당한 여자들은 모두 남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돈 있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꼬셔서는 돈을 받고선 잠적하면서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왔던 거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부모는 사기죄로 구속까지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저에게 면회를 오라면서 전화까지 해왔죠. 말이라도 들어보자 싶어서 갔더니 남편은 너무 억울하다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이거 진짜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여자, 맞아.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 당신이랑 만나기 훨씬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그 여자랑 사랑했고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착이 심해서 헤어지자 말도 못하고 도망간 거야. 진짜 믿어줘. 그 여자 나한테 너무 집착했거든. 엄마 아빠한테도 압박하고 그래서 헤어지잔 말도 못하고 도망친 거였어. 근데 이렇게 내가 사기쳤다고 고소까지 한 거야. 나 망하게 하려고. 제발 믿어줘. 나 당신 속인 적 없어. 그럼 그 여자가 아는 이름은 뭔데? 당신이랑 당신 부모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니야? 당신 김기준은 맞아? 그 여자는 전혀 다른 이름 얘기하던데? 사진 속 당신이랑 얼굴도 똑같고 당신 점 위치도 그 여자 다 알고 있고 당신 시부모랑 같이 찍은 사진이며 돈 보낸 증거며 뭐며 다 있었어. 지금 근데 당신 말을 믿으라고? 그건 내 어릴 적 이름이야. 나 이름 한번 바꿨었어.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는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헤어질 생각도 하고 있었고 돈은 솔직히 그 여자가 나한테 환심 사려고 억지로 나한테 준 거야. 연애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 제발 믿어줘. 어떻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보여줄 수가 있었겠어. 내가 나가서 다 해명할게. 여기서 좀 빼줘. 그 여자랑 합의만 하면 그래도 징역은 면할 수 있다고 하거든? 우리 가게 열려고 했던 그 돈 있지? 일단 그걸로 합의 좀 해줘. 참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그 뻔뻔한 얼굴로 이 여자 저 여자 속였니? 어쩐지 혼인신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당신네들 사기꾼이잖아. 영어 강사? 웃기고 있네. 영어 강사는 무슨? 그동안 지방에 하나씩 있는 여자들 만나면서 돈 받고 사니 좋았니?
나는 얼마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다신 연락하지 마. 알고 봤더니 남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나마 진짜 이름을 알려줬던 거였고, 영어 강사는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전국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용돈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지방에 갈 때면 저와 연락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결혼 빙자로 사기를 쳤던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시부모 역시 절 찾아와 싹싹 비셨지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도 열지 않았으니 저에겐 별 피해는 없었지만, 만일 그때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전 남편 이름으로 가게도 열어줬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친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시부모와 남편을 고소했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감옥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제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되었네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제가 겪게 되었다니 지금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에서나마 말할 수 있어 속은 시원하네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온갖 상처를 주었던 시댁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절대로 좋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 2년차 되었는데 1년차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어요. 시댁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두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처음 느껴봤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무시하고 먹는 걸로 차별하고 거기에 더해 힘든 일들은 저에게 전부 다 시키는데 나중엔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싶더군요. 남편도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좋지 않은 말을 꺼냈었지만 평소에도 남편은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은 저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설 명절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명절 때 가지 않으려 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 모두 모이는 자리에 막내인 저희 부부가 빠지면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라며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지 말라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큰 화를 키우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이 시끌벅적하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이미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저와 남편에게 밥을 퍼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앉지 말고 잠깐 나 좀 따라와라.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아들, 너는 먼저 식사해라. 그럼 우리는 저쪽 가서 얘기 좀 할까?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가족들 앞에서 면박 주면 너 기분 안 좋을까 봐 이쪽으로 따로 부른 거다. 아까 상의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 봤지? 그거 누가 만든 거 같니?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명절 음식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네가 기분이 상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나중에 대화로 풀면 되지. 명절날 오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모르니? 너는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만 뜨면 아침부터 고생한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좋은 시선이 나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한테 상처되는 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디? 이번 일로 또다시 얼굴 붉히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화장실 청소하고 나와라. 이 정도는 해야 애들한테 뒷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다 끝내놓고 밥 먹으러 오면 된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지 않으려 했겠어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 댁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해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저는 상고 출신이고 형님들은 대졸이라 차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차별하니까 형님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기 싫었어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저번 명절에도 저 혼자서 전부 다 준비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학벌이 안 좋아서 그냥 싫은 건가요? 그 일은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러 왔을 때는 좋게 봐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상고 출신이 아니라 대졸자로 며느리 뽑으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왕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음식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상위에 올려져 있던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증거물을 남기지 마셨어야죠. 현관문 앞에 떡하니 시장에서 사온 전집이랑 반찬가게 포장용기가 그대로 있던데요? 그리고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집안 전체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 데워 먹으면 되니까 기름 냄새가 날 일도 없었겠죠. 그냥 제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음식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 저기 상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 전부 시장에서 사왔다. 네가 안 왔는데 쟤네들이 명절 음식 만들 거 같니? 너 시집 오기 전에는 전부 시장에서 음식 사서 명절 보냈었다. 그런데 너 오고 나서 집에서 만든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며 막내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고 싶어 하길래 나도 네가 어느 정도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시킨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하기 싫으면 내 아들과 갈라서면 되는 거고 너를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밥 먹고 싶으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주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 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해서 모자지간 금가게 하지 말거라. 너 오기 전에는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시모는 한 식탁에서 제가 같이 숟가락 뜨는 걸 싫어했고 자기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을 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제가 왜 그렇게 싫냐고 물어보니
형님들이 상구 출신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거기에 더해 능력도 좋지 않아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자기 아들이 저를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가 등 돌린 제 어깨를 꽉 잡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어디 가냐면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남편을 부르려 했는데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움직이는 것 같길래 부르려는데 시모가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고 그렇게 차는 출발을 했어요.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주버님들과 움직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데려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 제가 시모를 뿌리치며 거실 밖으로 나오자 대졸 형님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를 쳐다보던 형님들한테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서방님은 내가 보냈어. 요 앞에 가서 술 좀 사오라고 부탁했거든. 남자들끼리 잠깐 시간 좀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그이랑 둘째 서방님이 막내 서방님을 끌고 가듯 데려가서 동서한테 연락도 못했을 거야. 핸드폰이 여기 있거든. 동서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봐.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상구 출신이라 머리 회전이 많이 느린 건가? 눈치껏 좀 행동해. 막내 동서가 지금 우리랑 겸상할 수준은 아니잖아.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어머, 저도 집에 가기 전에 사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대갈비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좋은 음식을 막내 동서랑 나눠 먹긴 아깝죠? 그렇잖아도 너희들만 먹으라고 내가 얘를 데리고 화장실 청소나 좀 시키려 했는데 자기만 왜 화장실 청소하냐고 나한테 얼굴을 붉히더라고. 참나 기가 막혔어. 이 정도 대우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얼굴을 치켜 세우고 대들어? 저런 비싼 음식 네가 먹어봤자 똥으로밖에 더 나와? 큰애랑 둘째는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이라 당연히 든든하게 먹어야 하지만 너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머리가 좋아야 음식 맛도 잘하는 거지. 너는 입에 쳐넣기 바쁠 거 아니야? 비싼 돈 주고 사온 음식인데 아무나 먹어야 되겠니? 그네는 이번에 정교수로 부임한다 그러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다는데 너는 내세울 게 뭐가 있어? 5대 갈비 정도 뜯으려면 네 형님들과 비슷한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누가 갈비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갈비 가지고 대졸 출신만 먹어야 한다는 어머님 생각이 참 저급하네요. 갈비 뜯는데 명분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 보면 수준이 어떤 집안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그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온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이 잡히네요. 그 대단한 오대갈비 많이들 뜯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게요. 제가 받은 대우만큼 저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시모와 형님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분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명절날 시댁에 간 거였는데 시모와 형님들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저를 막대했어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은 적 처음이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걸 직접 경험했을 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아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 있던 짐을 챙긴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머리 위로 우대갈비가 스쳐 현관문 쪽으로 떨어졌어요. 큰형님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가냐면서 상고 출신이라 버릇도 없는 것 같다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먹다 버린 우대갈비를 계속해서 저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상대해봤자 저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날라온 우대갈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큰 아주버님의 얼굴에 강타했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양손에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오려던 찰나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앞에 서 있던 큰 아주버님이 큰형님이 던진 팔뚝만한 우대갈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게 된 거였죠. 큰 아주버님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좌우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괜찮냐며 아주버님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코뼈가 부러졌는지 퉁퉁 부어선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입안에도 피가 나는 것 같다면서 무언가를 뱉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입안에서 2개의 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에 머리를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큰형님이 혼자 열을 올리고 자기 분을 억누르지 못해서 우대갈비를 던져놓고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돌대가리 동서가 들어와서 집안 수준을 떨어뜨려 이런 상황이 온 거라면서 저희 남편에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어놨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맞대응을 했는데 형님보다 제가 더 힘이 좋아서 되려 형님이 더 크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남편은 저와 큰형님 사이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뒤이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물 좋은 자기 큰아들 이가 2개나 나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했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남편한테 화를 냈고 둘째 아주버님은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다고 큰 아주버님을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던 큰형님과 시모는 남편이 힘겹게 떨어뜨려 놨는데도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던져대고 있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러니까 오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요.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 됐는데 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노력하는 건 안 보여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정말 평생 영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는지 보세요. 만약 이 사람 머리에 맞아서 큰 문제라도 생겼다면 형수님 인생은 무사할 줄 아세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더러웠어요? 요즘에 고졸대졸 출신 누가 따져요? 대졸보다
고졸이 능력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형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수님보다 좋은 점도 훨씬 많다고요. 그런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정교수가 되면 그 밑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암담하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말려도 제가 법적 소송 진행할 거고 어머니도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대우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똑바로 된 여자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지. 능력 좋은 여자들이 저를 거들떠나 본대요. 저부터가 보잘것없는 놈인데 어떻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고요. 어머니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어머니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재혼도 못하고 여지껏 혼자 늙어가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른데 본인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동물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법적 다툼을 겪어야 하는 건데요? 막내 동서가 예 없이 행동했고 나는 어른한테 함부로 대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주려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 그이가 현관문 앞에 있어서 피해를 본 것 뿐이라고요. 형수님이 뭔데 이 사람한테 응징을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고 남편은 말로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며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힘들게 낳아서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었고 한참을 달려 집에 절반 정도 도착했을 때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남편은 자기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제가 오지 않자 불안해서 저에게 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술이 모자른 것 같다며 술 좀 사오라고 시켰다네요. 아주버님들한테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잠깐 대화 좀 주고받으라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투로 상황을 전환시켰고 아주버님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말도 하지 못한 거라며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좀 전의 상황을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기분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더니 결론은 힘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아주버님이 다친 거와는 다르다면서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코뼈가 부러졌고
앞니가 2개나 떨어져 나갔었기 때문에 곧 있을 큰형님 정교수 부임날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버님이 다친 것도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시킨 것 같아 보였는데 저희가 큰형님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었고 남편의 결정이 저도 옳았다고 생각했었죠. 큰 아주버님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며 사정을 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아주버님의 코뼈와 이가 뽑힐 정도로 저를 향해 세게 던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제가 잘못되게 하려는 행동에 충분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였고 또한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며 형님이 저지른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게 될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큰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거기에 더해 시모가 형님의 편에 서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같이 엮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이런 상황이 시댁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자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미 마음먹었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큰형님이 정교수 부임을 하기 전에 문제가 터지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를 설득하고 싶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워낙 완강하게 만남을 거절하고 있어서 큰형님도 난감한 상황인 듯 보였어요. 결국 형님네도 이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형님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교수 입장에서 상고 출신인 저에게 머리를 굽히고 싶진 않았는지 자존심을 내세웠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범죄 이력이 없는 걸 참작해 일방적으로 형님이 먼저 저지른 행동이었음에도 법정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판사의 재량이긴 하나 아주버님이 다쳤다 해도 만약 제가 큰 사고를 겪게 됐을 수도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피해는 크게 없었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었죠.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게 있길 바라고 있었는데 큰형님과 시모는 집안 창피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거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이번 일로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큰형님이 법정에 섰다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정교수 부임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인데 그날따라 교통량이 많은 건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교통사고가 났었는지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차량들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제가 사고 현장 앞에 지나치는 순간 전화통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고 얼굴을 붉히며 전화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은 다름 아닌 큰형님이었어요. 그날이 정교수 부임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던 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을 보게 될까봐 창문을 올렸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크게 다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정 교수 부임 날이라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크게 다친 곳이 없다뇨.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청색 신호인 거 못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뺑소니인 거 아시죠? 사고를 유발했으면 끝까지 책임은 지셔야죠. 지금 교수 부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기 학생, 어디 대학생이야? 우리 학교면 내가 앞으로 신경 잘 써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처리해준다니까. 연락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받아. 이걸로 대충 치료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할 거야.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저기요. 건너는 신호니까 건넌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돈을 던진 거예요? 제가 거지예요? 사고를 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용서는 무슨?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너 같은 게 나라를 말아먹는 거야. 너 혹시 이런 식으로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 생활하는 거 아니니? 딱 봐도 거짓골에 못 사는 집안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제차 골라서 들이댄 거 아니냐고. 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큰형님은 사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여학생 얼굴을 향해 던진 뒤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급하게 차에 올라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엄연한 뺑소니였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한쪽에 차를 세운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학생 옆을 지켜주었고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하는 걸 확인한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뺑소니를 신고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과 함께 큰형님이 다니는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교수 부임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축하해 주려고 전부 모여 있더라고요. 큰형님은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들과 형님 앞에 나타나자 큰형님은 당황해하더니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을 때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핸드폰에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곤 할 말을 잃었는지 당황해했고 학교 측 다른 교수분들도 큰형님의 진짜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형님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큰형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순식간에 학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선 시모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큰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사고를 당했던 여학생 가족들은 큰형님의 행동에 대해 강경히 대응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했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여학생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본인의 일만 생각해 그 자리를 이탈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큰형님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박탈의 위기까지 처한 상태였었죠. 큰형님은 억울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끝은 나락이었고 큰형님의 안 좋은 행실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둘째 형님과 시모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느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지만 사람 본성 쉽게 안 변한다고 두 사람도 분명 큰형님처럼 대가를 치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형님의 성격이 제일 고약했기 때문에 먼저 처벌을 받게 된 거지 시모와 둘째 형님도 언젠간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릴 것 같아요. 지금은 쥐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없이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임신 7주차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부부 없어도 알아서들 잘 살아갈 텐데 엮일 필요는 없죠. 현재 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 큰형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고 출신이던 대졸 출신이던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았었는데 어느새 10살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랑 대화도 통하고 같이 이곳저곳 다닐 수 있어서 한결 편해졌네요. 더군다나 아이가 아직까지 사춘기 없이 절 많이 따라주고 있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전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꿋꿋하게 참았던 이유가 바로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제 스스로도 인정할 때까지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랍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봐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매번 만날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저나 남편이나 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아이 계획은 없었거든요. 옆집 아줌마네는 아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라더라.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오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내가 그 모습 보고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부러웠어. 손주들이 자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 너무 이뻐 죽는다더라. 자기 자식 키울 때는 힘든 것만 알았지 이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는 또 너무 이쁘고 좋대. 엄마, 우리 형편에 지금 아이 낳으면 누가 돌볼 거야? 와이프도 임신하고 출산하면 쉬어야 할 텐데 그럼 나 혼자 돈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아직은 좀 무리야. 우리도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은 무리고 좀 돈도 모으고 어느 정도 안정 찾으면 아이 가져야지. 애 갖고 나서 태어난 후에 뭐 하나라도 잘 못해주면 그게 얼마나 미안하겠어. 우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예, 아이들은
다 자기 밥그릇은 챙기고 나오는 거야. 애 낳아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니? 다 내가 해주면 되는 거를. 내가 봐줄 테니까 아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거라. 솔직히 요즘은 휴가도 낼 수 있다고 하지 않니? 제발 낳기만 해. 지금이야 내가 힘도 있으니 애 낳아도 봐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늙어봐. 그때는 봐달라고 해도 못 봐주거든? 지금이 딱이야, 딱. 어머님, 그래도 저희 힘으로 아이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려고요. 어머님도 어머님 생활 있으시고 항상 애만 봐주실 순 없으시잖아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내후년이나 그 다음 해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직장에서도 아직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신혼도 즐기고 싶고요. 니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내후년이면 30대 중반인데 그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니?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더 못 낳는다니까. 차라리 이번에 후딱 낳아가지고 키우는 건 어떠니? 내가 니들 옆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나야 니들도 편하지. 이제는 부부 둘이서만 애 키우기는 힘들어. 우리 옆집도 가끔씩 손주들 봐주러 간다는데 다들 그러고 살더라. 아이 계획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는 바로 임신을 하는 게 부담이긴 했었죠. 그런데 심호부터 얼른 임신을 하라고 난리니 남편도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복직하고 싶다면 자기가 휴직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절 설득했고 진짜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임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겠거니 생각을 했었죠.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니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발생했죠. 임신 당시 전 부종이 너무 심했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근무를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일찍 출산 휴가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시모가 절 말리더라고요. 이번에 출산 휴가 내려고 한다며? 아들이 말하는데 아직 출산일이 한 달도 넘게 남았다던데 벌써 출산 휴가 내서 괜찮겠니? 그래도 이왕이면 출산 휴가는 출산 막바지까지 좀 늦춰가지고 있다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너희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이런 거 별로 길게 못 쓰게 한다면서. 그러면 네가 애 보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니?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부종도 너무 심하고 출근해도 일단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회사 측에서도 일찍 휴가 내는 거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산 휴가는 1년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복직 시기는 뚜렷하게 답변을 받진 않았어요. 아마 그래도 1년 다 채워서 해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 근데 출산 휴가 한다고 해서 월급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회사에서 월급 뭐 반이라도 주면서 휴가 주는 건 아니잖니?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만 생활할 거야? 아휴, 아들이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지 말고 일찍 출산 휴가 내는 건 좀 아깝잖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아직 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니네 심심하게 누워있기밖에 더 하겠니? 그냥 힘들어도 참고 출근하면 안 되니? 네?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제가 출근을 하고 싶어도 부종이 심하니까 일하는 것도 지장이 있고 차라리 다른 대체 직원이 와서 일찍 대체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도 언제 아이 출산할지 모르니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어서 차라리 이참에 휴가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휴가 안 낸다고 하는데
억지로 쉬라고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좀 버텨봐.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할 거야? 출근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나중에 애 낳아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인 줄 알아? 그렇게 좀 버티면서 벌어다 두면 나중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고작 몸 좀 붓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어떡해?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지. 막상 출산이 다가오면서 시모며 남편이며 외벌이에 대한 걱정만 늘어놓았고 그 사람들에겐 제가 몸 컨디션이 좋든 말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서 제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시모는 혹시나 산후조리 비용을 아들 돈으로 낸 건 아닌지 걱정만 하셨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오니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오셨어요. 예, 오늘은 창틀 좀 청소를 하자. 저번에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저분하더라.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문 싹 열어가지고 창틀 청소하면 좋겠어. 얼른 일어나고 아이 수유는 다 했지? 일단 밥 먹였으니까 눕혀둬. 너무 안고 있어도 애가 그거에 익숙해져서 자꾸 안아달라고 한다니까. 네가 곁에 있으면 더 우니까 자꾸 애 옆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렴. 어머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창틀 청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저 정형외과라도 한번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가지고 저 뚜껑도 못 열어요. 그나저나 이건 뭐예요? 어머님, 왜 사골뼈들은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요? 설마 저한테 끓여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아, 이거? 아니, 내가 저번에 아들 보니까 애가 너무 야이었더라고. 출산한 건 넌데 너는 이렇게 포동포동 살만 잘 찌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는지. 혼자서 돈 벌려고 하니까 힘들지 힘들어. 자식 마누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아들 좀 기운 좀 나게 뼈 우려야 되겠어. 이거 핏물 좀 빼고 그래야 되거든. 큰 대야 어디 있니? 일단 거기다가 뜯어서 놓거라. 네? 이 많은 걸요? 어머님, 저 손목이 아파서 오늘은 못해요. 죄송한데 어머님이 해주세요. 저 금방 병원만 다녀올게요. 아니면 오늘 남편 일 있어서 반차 내고 일찍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이따가 남편 오면 이거 들어다가 핏물만 빼달라고 할게요. 근데 어머님, 남편 저 출산하기 전보다 살이 10kg나 쪄서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던데 어디가 피골이 상접했어요? 살이 어디가 쪘다고 그러니? 얘는 출산하더니만 시력도 같이 나갔나? 딱 봐도 애가 점점 기운도 없고 말라가는데 네가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남편을 잘 챙기면 걔가 기운이 없겠어? 마누라로서 남편 건강은 네가 챙겨야지. 네가 하도 안 챙기니까 장가간 아들 내가 다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출산하고 한 달 지난 저에게 시모는 매일 대청소와 빨래를 시키셨고 손목이 아픈 상황에서도 하루에 2~3시간은 제대로 푹 자본 적 없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이 더 고생한다면서 아들만 생각하셨어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뭐라고 다툴 힘조차 없을 정도로 전 육아가 너무 고됐어요. 남편은 외벌이니 힘들다면 집안일은커녕 육아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분유병 한번 씻어본 적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가 10개월이 지날 무렵
회사 측에서도 복직 의사를 물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과 시모는 길길이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미쳤니? 돌쟁이 아이 두고 일하겠다고? 얘가 모성애가 아예 없네 없어. 어떻게 저 애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 세상 천지에 걷지도 못하는 애 두고 일하겠다는 엄마는 처음 보네 진짜. 얘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애 두고 돈 벌 때야?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애를 엄마가 안 보고 도대체 누가 볼 거야? 그냥 집에 두면 애가 저절로 밥 챙겨 먹고 그런다니? 네? 아니,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저 1년 있다가 복직하기로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엄마가 안 보면 누가 본다고 하시면 어린이집이 영유아 전용이라서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애들도 다니고 소규모라 아마 괜찮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초반에는 저 상황 보고 일찍 퇴근하거나 그런 걸로 조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넌 뉴스도 안 보냐? 뉴스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에휴. 애 엄마가 돼가지고는 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네. 거기 어린이집 갔다가 애 아프면 어쩔 거야? 너는 애가 한 번도 안 아프고 클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 같니? 차라리 그냥 좀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쉬고 나중에 직장 구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복직 안 하면 저 경력 애 낳기 전 2년이 전부예요, 어머님. 언제 다시 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회사에서도 이번에 복직 안 하면 대체했던 직원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럼 제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복직할게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아이 아플 때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난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야.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 나가는 며느리 대신해서 애 보라고? 내가 왜? 너 지금 복직할 거면 내 도움 받을 생각일랑 하나도 하지 말거라. 차라리 애가 한 5살쯤 돼서 일 시작하면 모를까. 아이고, 어떻게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철이 없어도 이렇게나 철이 없을까 정말. 에휴. 남편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직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남편까지 태도를 바꾸니 전 너무 황당하고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까지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데 복직까지 반대하고 나서니까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남편과 시모에게는 아이만 있을 뿐 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애초에 복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생각을 해봐. 아직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일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곤 하지만 아직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엄마로서 좀 그렇지 않아? 난 그래도 당신이 아이 키우면서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니 당황스럽네. 내가 무슨 아이를 이제 안 키운다고를 했어? 뭘 했어? 애초에 약속한 대로 복직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린이집도 꼼꼼히 알아보고 다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다니기로 한 것도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별말 안 하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면 지금 나한테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고선 그런 말을 해야지.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무슨 나보고 생각이 바뀐다고 그래? 나도 내 돈 벌어서 써야겠어. 고작 돈 때문에 복직을 하겠다고? 애 엄마가? 저렇게 핏덩이 같은 애 두고 돈 때문에 애를 안 보고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야? 참나, 너도 참 너다. 그래, 뭐 돈 달라고 하니까 주면 되잖아. 뭐 얼마나 주면 되냐? 한 30만 원 주면 돼? 그거면 대충 네 생활비 되지 않나? 집값이 나가기래, 뭐가 나가기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카드로 쓰면 되고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30만 원? 당신 한 달 저녁값으로 쓴다는 돈이 50이야. 알긴 해? 근데 30만 원으로 한 달을 나보고 살라고? 그걸로 내 핸드폰이며 보험비며 병원비며 나한테 드는 돈은 다 그걸로 쓰라는 거잖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 그냥 복직해야 되겠어.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준 적이 없었고 자기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 대신 쓰라고 했는데 결제를 할 때마다 어디에 왜 썼는지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 자유롭게 뭔가 산 적도 없었고 심지어 아이한테 쓰는 돈도 저보고 사치를 부린다면서 화를 낸 적이 있으니 제가 복직을 꿈꿀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는데 아이가 열감기로 고생하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약해지면서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한테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겠다면서 아이가 좀 더 크면 직장을 다시 구하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그저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 복직을 반대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제가 아이를 보니까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밖에서 자기는 일을 하고 들어오니 집에서 자기가 할 일은 없다고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해 안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힘도 없는데 오늘만 아이 이 방에서 재우면 안 될까? 아니면 당신이 아이랑 같이 자면 안 돼? 아이한테 옮기는 것도 문제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차피 아이 지금 밥 먹고 나면 아침까지 쭉 자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옆에서 자줘. 약 먹고 나도 푹 쉬어야 될 것 같아. 아휴, 그니까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아휴, 그리고 당신 나한테 옮기면 어쩌려고 나보고 애를 보래? 나 내일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애 보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끼리 쭉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 아이한테 옮기는 게 걱정되면 마스크 좀 여러 겹 쓰고 있으면 되잖아. 약 먹고 좀 있으면 나아지니까 일단 약을 더 먹어. 이미 약 먹었어. 근데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도 봐야 하니까 그런지 몸이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래.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옆에 누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러면 아이 잠만 재워줘. 나 그때까지 소파에서 좀 누워있기라도 할게. 이번만 좀 그래주면 안 되겠어? 아니면 아이 재울 동안 응급실이라도 가서 링거라도 맞고 오던지 할게. 무슨 링거까지 맞아. 돈 아깝게. 그냥 좀 참아. 원래 아이 보다 보면 한 번씩 아프고 그런다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애 옆에 당신이 있었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걔가 잠을 자겠어? 그냥 당신이 해. 애 잘 때 같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굳이 혼자서 따로 자야 몸이 낫는 거야? 어차피 애 잘 때 같이 자면 괜찮아질걸. 혼자 편하게 자려고 핑계대고 있어. 나 지금 겨우 집에 와서 쉬고 있는 거야. 그걸 꼭 방해해야 되겠어?
몸이 아파 힘든 날에도 남편은 대신 아이를 봐주기는커녕 자기 쉬는 걸 방해한다며 핀잔만 줬죠. 결국 전 고열이 계속되어서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고 몇 시간 거리 떨어진 친정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아픈 줄도 몰랐다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선 참 위선이 이런 거구나 싶었고 전 더욱더 일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남편과 끝까지 평생을 살 거라 확신을 갖고 시작했던 결혼이었지만 점점 지쳐갔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는 또 난리가 나셨어요. 너 요즘 직장 알아보고 있니? 애가 아직 5살인데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말이야. 아니 아직 학교도 안 간 애가 건물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하긴 요즘에 엄마들은 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 편하려고 한다더니만. 우리 집에도 요즘에 엄마가 있네. 예, 나는 우리 손주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혼자 있는 꼴 절대 못 봐. 알지? 어머님, 아이 5살이면 어린이집 보내도 괜찮아요. 3살, 4살에 가는 애들도 많은데요, 뭐. 그리고 아이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공원에 가도 또래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해서 이제는 어린이집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등하원 해주시겠어요? 제가 등하원 비용은 드릴 테니 어머님이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할게요. 안 그래도 우리 옆집 손주는 자식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하원한다고 하던데 걔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늦게 와서 애 데리고 가면 애가 하루 종일 엄마 기다리느라고 종종거린다고 하더라. 그런 애 두고 출근을 한다고?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돈을 벌겠다고? 뭐 수천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니? 너 그 정도 버는 거 아니면 일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 나한테 아이 맡길 거면 3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경력이 끊긴 지 5년이 되어 가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찾더라도 보통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곳이 많았고 등하원을 누군가가 해줘야 했는데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죠. 남편은 그 비용을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아이 등하원도 본인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전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제가 쓰는 카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카드 결제가 되면 바로 남편에게 알림이 갔고 그럼 남편은 1분도 되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야, 넌 또 뭘 샀냐? 하여튼 간에 밖에 나가면 얌전히 집에 가는 꼴을 못 보네 진짜. 무슨 나가기만 하면 돈만 쓰고 난리야.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이번에는 또 뭘 샀는데? 또 쓸데없이 돈 쓰기만 해봐. 생활비 더 줄일 테니까. 공원에서 아이 친구 만났어. 친구 엄마가 먹으라고 치킨 나눠주길래 우리도 그냥 받을 수 없어서 음료수 산 거야. 아이도 그 덕에 재밌게 놀고 그 집에 자전거 2대라서 우리 아이 타라고 하나 준다는데 그럼 그냥 공짜로 받아? 뭐라도 사줘야지. 그리고 내가 무슨 수십만 원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안 썼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네 마네 할 일이야? 그쪽에서 공짜로 준 걸
왜 보답을 하고 난린데? 그거 봐. 당신은 돈을 아낄 줄 모른다니까? 그 집에서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려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대신 쓰레기 치워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받으면 받았지. 왜 그걸 보답하고 난리야?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도 없냐, 정말?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게 그냥 꽁으로 버는 것 같아? 뭔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 집에서 하도 우리 애가 자전거 부럽게 보니까 선물 받은 거 한 대 있다고 새 거 준 거야. 뭘 알고나 말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생활비라곤 고작 100만 원 주면서 그걸로 공과금도 내, 식비도 해결해, 카드값도 내라고 하고서는 지금 뭘 얼마나 준다고 생색이야? 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남편은 자신 혼자 돈을 번다며 항상 저를 무시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 두고 일한다며 모성애 없는 엄마라 핀잔했죠. 그렇다고 아이에게 엄청 다정하고 신경 쓰는 아빠도 아니었고, 주말에 아이랑 놀러 가자고 하면 맨날 돈 쓸 궁리만 하고 다닌다면서 절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는데, 명절에 명절상 차리고 친정이라도 가려고 남편을 깨우려고 하면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끌어내셨죠. 예, 평일 내내 고생하면서 일하는 남편 곤히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고생하는 남편 굳이 이렇게 깨워야 되겠어? 친정 못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가면 될 것을 굳이 오늘 가야 한다니? 그냥 오늘 편하게 여기서 자고 내일 가던지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먼 길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좀 자게 둬. 일어나면 시간 보고 출발하면 되지. 어머님, 저희 연휴 전날 저녁에 여기 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도 안 걸린다지만 친정은 몇 시간 거리라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명절은 가야죠. 그리고 그때 오면서도 제가 운전하고 왔고 친정 갈 때 운전도 제가 할 텐데 남편이 왜 피곤해요? 여기 오자마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고 나서 저만 내내 일했지. 남편은 어제도 오늘도 놀기만 놀고 누워있기만 했지. 이제 일어날 때 됐어요. 오늘 안 가면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한다면서 몇 시간 안 있다 또 집에 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럼 내일도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연휴 지나서 너만 따로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친정은 뭐니까 안 와도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꾸 피곤한 우리 아들만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쉽겠어? 쉬는 날 저렇게 내내 자는 거 보면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내내 24시간 잤으면 불쌍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첫날 도착해서 동창들 만난다고 나가서 새벽에 술 처마시고 들어오고, 어제도 친척들이랑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나가서 동창들이랑 새벽까지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는 거죠. 일하느라 피곤해요? 아니요. 남편은 노느라 피곤해요. 아무리 시모에게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들으시지 않으셨고, 결국 남편은 깨나지 못해 저 혼자만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 왔어요. 나중에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를 가지고 갔다며 남편은 화를 내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했던 게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전 육아 10년 후 첫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출산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래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절 소개해 주셨죠. 연봉도 좋고 거기다가 근무 시간도 좋아 바로 수락을 했고, 예상외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남편과 시모 모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건은 첫 월급날 터졌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돈을 둘이서 벌어도 많이 모으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니들 돈 관리해 줄 테니까 월급 들어오는 대로 월급 70%는 자동이체 시키거라. 알았니? 네가 꼬박꼬박 생활비도 받아갔다고 하는데 지금껏 모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만큼 돈 모으는 방법도 모르고 잘 못한다는 거지. 내가 해줄 테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이체해. 그래. 우리 이참에 엄마한테 돈 좀 맡기자.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도 줬는데 지금껏 하나도 못 모았다며. 우리 엄마도 아빠한테 매달 100만 원 받았는데 집안 살림 싹 다 하시고 알뜰살뜰 모아서 집까지 사셨잖아. 근데 똑같이 받은 당신은 뭐야? 집값이야 비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만큼 모으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 100만 원이랑 지금 100만 원이랑 같은 값이냐고. 집값만 해도 그때랑 비교하면 2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꼴랑 100만 원 줘놓고서는 뭐? 관리를 못해?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일한 돈을 왜 어머님한테 줘?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니? 세상 아무리 여자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세상이라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게 정말 정신을 못 차렸네. 잔소리 말고 70%? 아니 100% 나한테 보내.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애 무슨 일 있으면 나보고 봐달라고 할 거 아니야? 참나, 모자가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제 거 말고 저보다 훨 많이 번다는 남편 월급 드릴게요. 당신 뭐해? 당신 월급 앞으로 나는 안 받을 테니 어머님한테 맡겨. 그러면 되지 않아? 아, 지금 못 드리겠어? 그럼 내가 드릴게. 바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끓여 먹든 삶아 먹든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들 하세요. 전 시모 손에 70원을 쥐어줬고 그걸 보고선 시모는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전 바로 시모 앞에서 남편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시모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절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는데 전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선 남편과 시모 다 경악을 했어요. 넌 지금 미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를 어디에다 두고 시어머니 앞에서 귀한 아들 뺨에 손을 대? 보자 하니까 얘가 시어머니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너 지금 웃는 거니? 아들아,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하다 못해서 이제는 정신까지 놓은 거야? 너 내가 도른 척한다고 봐줄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아, 뭐 그쪽에서 그러라고 하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쪽 집 아들이 싫다고 할 텐데요? 만만하게 보는 건 저 아닌가요? 지금까지 무료 시중 노릇 톡톡히 한 건 전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왜요? 이제 돈까지 벌어 바칠 노비 없어지니까 억울하세요? 당신 아들 버는 돈이나 가져가서 관리하시고요. 당신 아들이 버는 돈, 이것도 제가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받아가세요. 뭐? 우리 애가 무슨 70원밖에 못 벌어? 회사를 다닌 게 몇 년인데 적어도 돈 400만 원은 더 벌 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정신이 나갔구먼. 아들,
너라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해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서 있어?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지금껏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뭐? 혼자 돈을 벌어? 참나, 네 짓거리에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그렇게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떨던 거 이제 못해서 어쩌니? 그 잘난 아들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세요. 전 이만 하겠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선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희가 사는 집에서 대출을 끌어다 쓰고서는 월급이라면서 줬던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는데 그간 저에게 떵떵거리며 말했던 것 때문인지 그만뒀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명의였던 집 대출을 끌어다 쓴 거였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자는 갚았지만 결국에는 갚을 수도 없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재산이었던 터라 남편이 집을 날렸다는 걸 아시고선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전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시모의 언행, 남편의 독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생활비는 100만 원만 받아왔다는 것, 아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빚을 저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단독 결정이었기 때문에 빚은 남편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한 푼도 없이 오히려 빚쟁이가 되었고 더군다나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사실 아이 마음이 힘들진 않을까 싶었는데 애초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던 아빠 자리였기에 아이는 생각보다 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밝아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친정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네요. 얼마 전 남편이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뻔뻔한 연락이 왔지만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아이도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써봤네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고 아이에게 아빠 같지 않은 아빠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꾸준히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아이를 빌미로 자꾸만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어 참 고민이랍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이어나갈 생각은 없어요. 대신 아이와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질 않도록 제가 2배, 3배는 더 노력해 사랑으로 채워주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